귀여운 레서 팬더부터 오호, 멋진 호랑이, 그리고 아름다운 얼룩말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렇게 멋진 동물들에게 숨겨진 수학 비밀은 과연 무엇? 그 비밀 알려줄 테니까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나한테도 있다고. 나한테도 무섭지. 볼수록 빠져드는 신기한 동물의 세계. 동물의 매력도 감상하고 숨겨진 수학도 찾으러 모두 함께 떠나요. 출발!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매스투어 숨은 수학 찾기. 수학아! 찾기. 수학아! 네, 정말 이 여행의 어떤 그 추억, 즐거움도 알려드리고 간접 여행의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 팍팍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다학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얘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떤 겁니까? 코끼리가 이 코가 엄청 길잖아요. 네. 먹이를 집어먹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코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각기 다른 통에 음식은 같은 음식인데 양을 다르게 넣어놓잖아요. 네. 그럼 이 코에 후각의 어떤 이 능력만 가지고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통이 어떤 통인지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로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서 이게 무거운데 이거 먹어야지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 냄새만 갖고 있는 가지고. 능력이 네. 야 대단한데요? 이게 어떤 음식이 들었다. 요거는 사실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할 맛만 수- 보면 다 알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코끼리는 양까지 할 수 있으면 그건 좀 부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그리고 냄새 잘 맡으면 개코 그러지 말고 코끼리 코 이렇게. 코끼리 코로. 네, 아프리카 코끼리는 후각 유전자가 2,000개나 있는데 이건 개의 2배 이상이 많고 또 사람보다는 5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 밝혀지는 사실들도 많고요. 동물의 세계는 이제 연구할 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매스투어 숨은 수학 찾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이런 새로운 소식들을 팍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스투어 도우미, 매스투어의 인도자라고 할 수 인자미. 있겠죠. 우리 김세식 선생님, 김유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정말 뭔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네. 이미 다 아시지 않았을까? 저희가 어떤 거요?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매스투어 장소 바로 동물원입니다. 재밌다. 벌써 막 재밌을 벌써 것 같은 재밌다. 향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난 이미 재밌다. 어떻습니까? 예, 동물원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장소고 뭐 네.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공부한다는 느낌이 덜 들고 예, 친숙하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특히 수학을 처음 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게 지금 만나는 원숭이 뭐 이런 동물들 세어보면 모두 몇 마리일까? 뭐 이런 식으로 수세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예. 또 종류가 많아서 뭐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뭐 숨어 있는 도형도 찾을 수 있어서 수학 흥미를 유발하기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이상의 엄청난 수학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뭐 하긴 뭐 예전에 저기 상어도 자기 비늘 안에다가 수학 숨겨놓고 그랬는데. 그렇지. 오늘 또 얼마나 많이 숨겨놨겠습니까? 털마다 뭐 하나씩 다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털마다. 얼룩말 줄무늬 무늬마다. 뭐 이런 거에, 호랑이 무늬 이런 거에 기대가 됩니다. 네, 혹시 알아요? 네. 자, 어떤 깜짝 놀랄만한 수학이 숨어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망설임 없이 동물원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동물 친구들을 보고 싶다면 여기 다 모여라.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동물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동물원에 수학이 숨어 있다. 아유, 빨리 와서 찾아봐. 나한테도 수학이 숨어 있으려나? 동물의 왕 호랑이부터 만나볼까요? 호랑이는 울음소리만으로 상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데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인 20Hz에서 20,000Hz의 소리와 함께 18Hz 이하의 초저주파가 사람이나 동물의 근육을 진동시켜 얼어붙게 만든답니다. 소리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더 멀리 전파되기 때문에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잘 들린대요. 이번에는 동물원에서 가장 키가 큰 친구를 만나볼까요? 기다란 목을 내밀며 인사하는 기린은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로 최대 6m, 2층 건물과 맞먹는 큰 키를 자랑하고요. 목 길이만 약 2m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기린은 목이 굉장히 기니까 목뼈의 개수도 많을까요? 참고로 사람의 목뼈는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연히 기린의 목이 사람보다 훨씬 기니까 목뼈가 더 많을 것 같죠? 그런데 사람과 똑같이 7개라는 사실. 기린 목뼈는 한 개가 약 25cm라서 목이 긴 겁니다. 그러니까 목뼈 길이만 약 175cm인 거죠. 기린뿐 아니라 포유류의 목뼈 개수는 모두 7개. 다만 종에 따라 목뼈의 굵기나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기린은 목만 기다란 게 아닌데요. 혀의 길이가 50cm에 달한답니다. 나뭇잎을 혀로 휘감아 뜯어먹기에 제격인 거죠. 사람의 혀는 아무리 길어도 10cm. 얼마나 긴 건지 감이 오죠? 기린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뿔을 달고 태어나는데요. 기린의 뿔은 몇 개일까요? 머리 위로 높게 솟은 2개의 뿔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보면 이마 한가운데에 1개, 또 뒤통수에 2개의 뿔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기린의 뿔은 총 5개. 이 뿔은 아주 가끔 싸움할 때 사용한다고 해요. 기린은 뿔로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데요. 수컷의 뿔은 끝이 뭉툭하고 털이 없고 암컷의 뿔에는 털이 숭숭 나 있습니다.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또 기린은 특유의 얼룩무늬를 갖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룩무늬 하나하나가 여러 모양의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기린의 얼룩무늬뿐 아니라 잠자리 날개와 양파 세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패턴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평면을 다각형으로 나누는 방법인데요. 한 평면이 모양이 제각각인 다각형으로 채워져 규칙성이 없어 보이지만 수학적인 원리로 평면을 분할하는 방법이랍니다. 이처럼 동물은 저마다 무늬를 가지고 있죠. 검은색과 흰색 띠가 반복되는 줄무늬를 가진 얼룩말과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 몸 전체가 전무늬로 뒤덮인 표범 등 다양한 무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제각각인 동물들 무늬 속에 수학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어떤 건지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나 지금 나 막 소름 끼쳤잖아. 왜요? 아, 난 농담으로 한 거죠. 얼룩말 무슨 무늬. 아, 방금 무늬 얘기했는데. 무늬는 무늬지. 그냥 해봤는데. 그 원리 무슨 이름을 맞추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웃자고 한 마리 이렇게 죽자고 달려드시면 어떡합니까? 맞추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뭐 힌트를 힌트 좀 주세요. 네, 답은 땡땡 방정식입니다. 땡땡 방정식? 네. 땡땡 이전에 방정식. 우리 수다학에 나왔던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들어간 이름 방정식이 땡땡 있어요? 붙이면 돼요. 네. 그럼 뭐예요? 뉴턴 방정식, 뭐 피타고라스 방정식, 소파 방정환. 방정식, 소파 방정환.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요거 어렵습니다.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요. 네. 튜링 방정식. 튜링이요. 튜링. 네, 앨런 튜링. 기억하시나요? 저기 전쟁 기념관. 전쟁 기념관. 저기 그거 만드셨. 뭘 암호. 암호 만들었던 사람? 아니고 아니에요. 암호를 해독한 해독. 사람이에요. 해독. 이렇게 뭔가 한 가지씩 부족하게 외워요, 내가. 이렇게 암호 해독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단축시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야, 근데 그 앨런 튜링이 동물 줄무늬를 만들었다, 지금 이런 말씀 원래 하시는 없었다고 그러나?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 만든 것도 아니고 네. 그 수학적인 규칙을 발견한 거죠. 발견. 호랑이나 표범, 사자 같은 경우는 고양이과의 맹수들인데 네. 무늬는 또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전무늬, 뭐 줄무늬 네, 그러네요. 이렇게. 또 사람이나 원숭이는 또 무늬가 없잖아요. 그쵸. 왜 이러지? 이거에 대한 그런 규칙들을 찾아낸 것이죠. 정말요? 수학으로 오. 방정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대단하다. 여기 산불이 날 때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산불이요? 예, 산불이 점점 퍼지다가 네네. 소방 헬기가 물을 뿌리면 좀 불길이 잡히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그을린 자국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또 다 똑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겠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물의 얼룩무늬도 멜라닌 색소가 퍼지기도 하고 또 서로 간섭을 일으켜 확산을 막기도 하는 화학 반응이 서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얼룩무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야, 이해가 확 됐어요. 그 화학 반응 자체가 동물 종류마다 좀씩 다르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임신 기간 초반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사람이나 코끼리처럼 무늬가 생기지 않고요. 비교적 어렸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얼룩말,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생기고 예, 조금 더 커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표범이나 제규어처럼 전무늬가 된다고 해요. 야, 그
그 법칙 자체를 찾아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고. 네. 어쨌거나 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이름이 어렵죠. 이런 패턴도 동물들한테 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근데 우리 지난주 배웠던 미분 곡선처럼 이름만 어렵지 설명을 들어보면 또 쉬워요. 그래서 그래요? 어린 친구들이 쉽게 그려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보로노이 다각형 만드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 네. 텐데 네. 자, 임의로 점을 막 찍어요. 그리고 이 점들을 되도록이면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점들을 연결해 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네. 네. 예, 이 과정을 들로네 혹은 델로네 삼각 분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분할을 했으면 그 삼각형들의 외심을 찾아 연결해 주면 예, 그것이 바로 보로노이 다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하고 이 네. 델로네는 사실 이게 듀얼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이걸 찾으면 이걸 찾을 수 있고 이걸 찾으면 이걸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저와 밥은 듀얼 관계예요. 저를 찾으면 보통 밥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밥을 찾으면 보통 근처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그렇죠. 그렇군요. 또 이 보로로이 다이어그램은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 등 이렇게 공공기관별 관할 구역을 분할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공공기관을 점으로 생각해 보면 네. 보로로이 다각형이 바로 공공기관의 관할 구역이 되는 것이죠. 야, 그러네요. 또 이 보로로이 다이어그램은 경제성뿐 아니라 예술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건축의 디자인에도 사용되고 또 도시를 설계할 때나 로봇이나 GPS에서 최단 경로를 찾을 때에도 활용이 됩니다. 아, 진짜 관할구역이랑 동물문이랑 연관이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요. 네? 아, 동물문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퍼져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또 다른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동물들 행동에서도 수학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행동이요? 네, 오리나 닭 걸을 때 네. 쉴 새 없이 머리를 이렇게 움직여요. 맞아요. 앞뒤로.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수학이에요? 그게 어떻게 수학이에요? 이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네, 네. 이렇게 수학이 필요한 건데요. 사실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 어깨 이런 여러 가지 관절들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잖아요. 그쵸. 또 새도 이렇게 날개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그쵸. 그렇지만 날지 못하는 이 오리나 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발 이렇게 앞으로 쏠렸을 때 생기는 그 무게 중심 앞으로 쏠리는 것을 그러니까. 머리로 이렇게 뒤로 했다가 다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아, 너무 네. 야,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하는 거였어. 네. 안 넘어지려고. 귀여운데요? 약간? 네, 또 올빼미는 눈동자를 움직일 수 없어요. 진짜요? 네, 네. 올빼미는 각도가 108도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찾거나 또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죠. 계속 이게 그럼 걔가 이게 안 보여서 그랬던 거구나. 네, 눈동자는 고정. 눈동자는 고정인데 계속 고기는 이렇게. 그랬던 거였어. 야, 얘는 너무 힘들겠다. 야, 걔는 진짜 목 아프겠는데요. 목에 파스라도 좀 붙여야 아니, 뭐 될 것 부황이라도. 같아요. 부황이라니요. 네, 아니 근데 저 예전에 앵무새가 곱셈 뭐 이런 걸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진짜로 옛날에 그래요? 네, 그거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동물이 선천적인 수리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매가 더 많이 달린 나무를 찾거나 네. 자기네보다 수가 더 많은 무리와의 싸움을 피하는 동물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게 또 수학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네. 저쪽이 우리보다 무리가 많다는 거를 아는 알아야죠. 거니까. 특히 벵골 원숭이는 1에서 9까지 수를 구분한다고 사이언스지에 공식적으로 실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동물이 가진 어떤 수학적 능력을 확인하는 건요. 너튜브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흥미유발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관련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만한 활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린 혀가 무려 50cm나 돼요. 50cm예요. 네. 또 목은 무려 2m나 되죠. 우리 영상에서 접하고도 이렇게 관심이 확 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수학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마도 또 잠수 한번 하면 5분 이상을 견딜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애기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린 친구들은 가장 무거운 거. 네. 코끼리 아니야 더 무거운 게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장 가벼운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무거운 동물로 뭐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경우는 8,500kg 정도 나간대요. 그리고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173톤. 이런 거 함께 찾아보면서 덧셈과 뺄셈도 해보고 또 1톤이 1,000kg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위 변환도 해보는 거죠. 맞아요. 또 아까 나왔던 네. 보로로이 다이어그램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놀이로요. 직접. 네.
여러 가지 색깔의 그 동그란 초콜릿 있잖아요. 네네. 그걸 물 위에 띄워봐요. 왜요 먹는 거를? 물에 띄우면 그 색소가 동그란 원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띄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띄워요. 이제 색소가 퍼져나가다가 경계가 생기겠죠. 네네. 이 경계가 초콜릿 두 개를 연결했을 때 그 선을 수직 이등분한 선으로 경계면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왜 제가 웬만하면 제가 먹을 걸로 다른 걸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요거는 한번 해볼 만할 정도로 신기할 것 같은데요. 물감으로 했으면 했지 먹을 아, 걸로 할 물감으로. 사람은 아닙니다. 물감으로 다 쓸 수 있어요. 예. 못 먹잖아요. 예. 자, 어쨌든 동물원에서 펼쳐지는 숨은 수학 이야기. 이번엔 또 어떤 게 숨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동물원은 막 특집으로 한 5번 했으면 좋겠다. 재밌어요. 예. 자, 동물원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다하기 찾아간 이 동물원에는 현재 259종의 2,400여 마리의 동물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많은 동물이 한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려면 꼭 필요한 작업이 있답니다. 바로 분류하기. 분류하기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 수학적 사고력을 쑥쑥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동물 친구들을 분류할까요? 원래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동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듯 원래 살던 곳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요. 코끼리와 물소처럼 덩치 큰 동물 친구들만 모아 분류해놨는데요. 이처럼 동물원에 사는 친구들은 다 각자의 특성에 맞게 분류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답니다. 한편 동물원에는 치타와 표범처럼 닮은 친구들이 많죠. 치타는 대체로 표범보다 몸집이 작고요. 둘이 무늬도 좀 달라요. 치타의 무늬는 반점이고 표범의 무늬는 속이 비어있는 원형입니다. 늑대와 하이에나도 닮은 꼴 동물인데요. 두 동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늑대는 식용목 객과의 포유류로 분류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점박이 하이에나인데 식용목 하이에나과의 야행성 포유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두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인데요. 늑대는 앞다리와 뒷다리의 길이가 같아서 등이 평평하고요. 점박이 하이에나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짧아서 등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또 헷갈리는 동물이 있죠? 라쿤과 레서팬더인데요. 레서팬더는 식용목 레서팬더과 포유류로 분류돼 있고 라쿤은 식용목 아메리카 너구리과 포유류로 분류돼 있어요. 두 동물 친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레서팬더의 꼬리는 최대 60cm나 될 정도로 꼬리가 길고요. 라쿤의 꼬리는 뭉툭하고 꼬리가 가늘어요. 레서팬더의 귀는 삼각형이고요. 라쿤은 귀가 반원을 그리듯 둥글어요. 레서팬더는 라쿤에 비해 코를 포함한 주둥이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짧습니다.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한편 땅 위에서 생활하는 모든 동물의 걸음걸이는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기린의 걸음걸이를 지켜보면 마치 앞다리와 뒷다리가 한 세트인 것처럼 한 발 한 발 내딛고요. 캥거루는 두 발을 모아서 점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여기서 퀴즈! 수학자들은 동물들의 걸음걸이를 관찰하고 몇 가지 패턴으로 분류했는데요. 동물들의 걸음걸이 패턴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이 사는 곳, 특징, 덩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 네. 이런 거는 저는 좀 미리 좀 생각을 다 하고 있었죠. 그래요. 우리가 공룡 얘기할 때 분류의 중요성 다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배웠죠. 이런 것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퀴즈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퀴즈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무슨 어떻게? 패턴? 일단 사람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사람이 몇 개나 있을까요? 팔자걸음 걷는 그러니까요. 사람도 있고 팔자걸음. 물론 네 발 짐승 걷는 거는 다 비슷할 테고 네. 근데 새도 있고 이거는 곤충도 있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곤충은 한번 아닌가? 찍어보시죠. 한 110가지 정도. 110가지. 예. 제가 100까지 가겠습니다. 100, 110 이렇게 가겠습니다. 112가지. 112가지. 그런 식 좋아하시는구나. 디테일한 좋습니다. 약간. 동물의 알겠습니다. 걸음걸이는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네, 정답은 7가지입니다. 틀렸어. 가깝지도 않네. 두 발로 걷는 사람부터 네. 254개의 다리를 갖는 그런 진해까지 수많은 그 육상 동물들의 걸음걸이를 단 7가지의 패턴으로 나눌 수 아니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조금 7가지로 어떻게 나누지? 진해도요? 네, 진해도요. 동물의 걸음걸이를 나눈 7가지 패턴을 살펴보면 네. 한발뛰기, 한발뛰기, 걷기, 걷기, 양발뛰기, 미끄러지기, 180도 회전해서 한발뛰기, 어. 180도 회전해서 미끄러지기,
양발뛰기, 또 180도 회전해서 양발뛰기가 있습니다. 아, 이게 180도 회전하여 양발뛰기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동물이라는 겁니까? 180도 회전하여 양발뛰기는 어떤 친구인가요? 180도 회전하여 양발뛰기 하는 것은 캥거루가 있습니다. 캥거루요? 캥거루는 원래는 양발뛰기로 다니는 캥거루지만 네네네. 예, 다른 캥거루와 싸우거나 할 땐 네. 180도 회전하며 양발뛰기와 미끄러지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거 말로 무슨 게임 캐릭터 마냥 와. 신기하네요. 또 까치에게서는 평소 이동할 때 보면 양발을 모아 뛰어 양발뛰기 패턴을 볼 수 있고요. 예. 아니 이제 뭐 동물원 가서 애들 걸음걸이까지 지금 그러니까요. 양발뛰기인데 뭐 이것까지 지금 찾아야 될 180도 회전하여 것 양발뛰기인데 같은데.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걸 왜 굳이 7가지 뭐 이거를 정리해서 이거 왜 밝혀야 되는 그러게요. 이게 사실 처음에 무늬를 연구하다 보니까 네. 걸음걸이 안에도 규칙이 있다. 이거를 동일하구나 이런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잡한 자연현상을 간단하고 명료한 규칙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어떤 수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실제 이렇게 찾아낸 규칙은 넘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학적인 규칙이 네. 걸음걸이에만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아, 다른 것도 있을 것 딴 데도 같은데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동물들도 무리를 이루어서 생활하고 또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특히 정어리. 정어리. 정어리는 가장 약한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렇지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모습이 거대한 그 물고기 같아 느껴져요. 같이 다니니까. 같이 다니니까. 네, 그래서 포식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을 주는 거죠.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야, 되게 또 메뚜기 떼나 철새들 또한 무리를 지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요. 네네. 이러한 그 집단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학적인 규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 가까운 개체 사이에서는 서로 충돌하거나 또 한 곳에 복잡하게 모이는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밀어내는 분리의 법칙. 또 중간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그런 정렬의 법칙.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에서 구별하는 방법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런 건 그리고 알아두면 딴 데 가서 야 니네 그거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지 않아서 하는 거 좋아하죠. 예. 레서 팬더 혹은 라쿤이나 뭐 늑대, 하이에나와 달리 네. 이 조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변이된 동물도 있거든요. 뭐예요? 뭐 바로 여우인데 여우. 중에서 우리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어떻게 구별할까요? 북극여우와 이건 상어여우 더위와 추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털. 뭐 털이 길고 짧고. 그렇지. 예, 바로 귀. 귀. 틀렸어. 예. 북극여우는 귀가 짧은 데만에 사막여우는 귀가 크잖아요. 이유는 열을 배출하고 체온 조절이 쉽도록 귀가 점점 커져서 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에스키모인들도 몸집 보면 크고 지방층이 두꺼워져서 추위에 강하고요. 네. 사막에 사시는 분들은 몸이 조금 가늘고 마른 편으로 각각 진화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야, 그렇군요. 저는 추운 쪽에 안 사는데 말이죠. 네, 항상 춥게 느껴지나 봐요. 예, 예. 추워요. 항상 배고프고 춥게 느껴지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여러 가지 뜻으로. 이 차이점은 이런 거 오늘 수다학에서 잘 들어뒀다가 나중에 동물원 가서 직접 보면서 네. 야 정말로 뭐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는 귀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실제로 확인해 보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수학 활동이거든요. 네. 또 이렇게 분류 활동의 연장선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지난번에 사는 곳 뭐 먹이에 따라서 공룡 분류해 봤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더 심화. 심화. 심화 해볼까요? 야, 심화. 오랜만에 듣네요. 심화 학습 오랜만이네요. 예. 네, 그러면 기후별로 동물을 분류해 볼게요. 기후별로요. 초원지대에 사는 동물, 치타나 코끼리, 얼룩말, 사자 등. 그렇죠. 또 열대 우림의 동물들은 열대 우림. 고릴라, 침팬지, 원숭이가 원숭이. 있고, 예. 네, 활력수림이나 침랩수림의 동물들은 오소리, 멧돼지, 올빼미, 뭐 고슴도치 그렇죠. 등등요. 청설모 이런 거. 네, 그렇죠. 또 극지방이나 툰드르 지방에 사는 동물들로는 북극곰, 술록, 바다코끼리 등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정도 하다 보면 우리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그렇죠. 우리 앞으로 여행하고 싶은 나라들 대륙별로 분류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커서 진출할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어떤 공통점이나 특징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야. 나는 꼭 호주에 가서 캥거루의 180도 또 회전하여 양발뛰기를 볼 거야. 봐야겠다.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네. 관련 활동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동물의 장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뱀의 움직임을 모방한 것이라든지 네. 새 비행을 참고한 로봇, 코끼리 코,
그리고 뭐 문어 다리, 기린의 혀를 통합해서 뭐 새로운 로봇을 개발하는 등 또 지난번 살펴봤던 해양 생물 같은 거. 네네. 또 그 이상의 어떤 동물들의 이점을 살리는 로봇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로봇 설계부터 작동까지 잘 알다시피 수학이 빠지면 안 되겠죠. 무조건 수학이 있어야죠. 미래에 어떤 멋진 로봇을 만들고 싶은 우리 학생들 이렇게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 안에서도 수학을 무수히 찾아낼 수 있다. 야, 정말 오늘 우리 선생님들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 클래스. 동물원에서 로봇까지 야. 바로 진화된 이 내용 정리해 줄 사람은 누구다? 저입니다. 그렇죠. 필근 씨가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근이의 열일기 샤랄라. 동물원에 갔다. 호랑이나 얼룩말처럼 평소 보고 싶었던 동물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어서 정말 신났다. 또 기린의 2m나 되는 목과 50cm나 되는 혀를 보고 더 깜짝 놀랐다. 그 밖에도 비슷한 동물을 구별하는 방법, 동물들이 가진 수학적 능력을 알아가면서 아주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특별히 일기 다 쓰고 180도 미끄러지면서 회전하기에 도전해봐야지. 자, 저희가 늘 수다학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좀 이렇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는 방법.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뭐 동물원만큼 좋은 곳이 없지 않나 최고였습니다. 이런 최고였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뭐 동물원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또 집에서 동물에 대한 책, 영상, 자료 이런 것들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요. 동물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학에 대한 흥미 또 팍팍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김세식 선생님, 김기영 선생님, 송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